사랑하고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우영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5월 31일 발생한 경계경보 발령 혼란 사건을 통해 과연 서울시의 재난안정 대응 시스템이 시민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지 되짚어보고, 또한 날이 갈수록 갈등과 혼란을 더해가고 있는 정부의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계획 추진에 대해 서울시의 대응과 전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 41분 서울시가 발송한 위급 재난문자 한 통이 서울시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6시 32분자로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급박한 내용이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비상 사이렌이 울렸고 대피 안내 방송이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출근길을 서두르던 시민들도, 또 아직 단잠에 빠져있던 시민들도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마저 먹통이 되어 시민들은 말 그대로 눈앞이 깜깜해졌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그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속절없이 20여 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문자 한 통.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며 행안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뭘 어쩌라는 건지, 또 혼란스러운 상황. 그로부터 20여 분이 더 흘러 서울시가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고, 그로부터 몇 시간이 더 흘러 오세훈 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경계경보 혼선에 대해 설명하며 사과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5월 31일 시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보고를 받은 시장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장께서도 시민들이 받은 문자를 받으셨습니까? 네. 예. 어떤 식으로든 보고를 받은 다음에 시민들이 받으신 문자를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조치가 먼저 이루어졌을까요? 조치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예, 맨 처음 보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으셨나요? 사실 크루샷으로 처음에 인지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직후에 바로 한 1, 2분 내에 그 비상기획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 비상기획관도 경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예.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출근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몇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비상기획관 다음에 통화를 했던 게 순서는 지금 조금 혼동이 그럴 수 됩니다만 있습니다. 예. 소방재난본부장, 예. 정무부시장, 이부시장, 수방사령관 뭐 이런 순으로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크로샷으로 보고도 받으시고, 예, 이동 중에 여러 경로로 서울시청까지 오시는 동안 보고를 받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발령 혼란 이후에 실시한 언론 브리핑에서 오발령은 아니다. 시민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행안부의 주장과는 조금 엇갈리고, 따라서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바로 그날 저녁을 꼬박 세우면서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예. 행안부 쪽 설명과 저희 설명이 많이 상충이 되고 아마 판단이 쉽지 않으셨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초기에는 행안부 쪽에서 아주 완강하게 매뉴얼대로 처리를 한 것이고, 그 매뉴얼을 서울시가 오독했다. 네.
다시 말해서 미수신 지역이 자체 발령해야 된다는 문구를 놓고 해석이 달랐다. 달랐다. 그런데 그 다른 해석이 서울시의 오류다.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사람의 판단을 개입시켜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해서 급박할수록 자동으로 신속하게 그렇죠. 매뉴얼이 있었어야죠. 그렇게 전달이 예. 됐어야 한다는 반성이 있는 것 같고,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다시 말해서 어느 기관의 잘못인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무엇을 빨리 고치고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선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뭐 그러함에도 백령도와 대청도를 관내에 둔 인천시나 북한 접경 지역을 두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포함해서 전국의 어떤 광역 지자체도 서울시와 같은 조치는 없었습니다. 네. 예, 한편 긴박한 상황에서 경계 경보를 자체 발령하기 위해서는 지역 군부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군 부대장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발령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경계 경보를. 강원도의 경우에도 관내 부대 동향을 파악한 후에 발령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절차대로라면 서울시의 경우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요청이 있을 때 발령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네. 예,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 제6조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 지역에 한해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규정의 제11조에 따라서 경보를 전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규정에 6조, 11조 읊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수방사는 요청한 적이 없고 네. 행안부의 지령을 확실한 상황 발생이라고 판단한 가운데서 경보 단말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아서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통화한 바로도 수방사령관께서도 수방사는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걸 확인해 주셨고요. 네. 제가 출근하면서 몇 통화를 하면서 확인했던 것은 바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행안부 예규 11조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미수신 지역에 대해서 네. 발령하라는 지령, 예, 11조. 그 지령에 예. 입각한 판단이었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3명이 그 해석에 여지가 어제 있었기 중복되는 때문에 내용은 제가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네. 예, 한편 서울시는 같은 날 오전 8시 31분에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 상황이 시 당연한 절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비상 상황에서는 빠른 전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고 문자의 대상이 집행부와 시의회에 걸쳐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다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경계 경보 발령하고 보고하는 이 과정 중에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비상 대응 체계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문자 발송 외에 서울시 공무원들의 대응 체계는 어떻게 가동이 되었나요? 사실 이 커르샷을 수령한 이후에 제가 시청사에 도착한 게 한 6시 59분. 네. 방에 들어가서 시계를 보니까 7시 정각 정도? 전후더라고요. 예.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이제 전화가 아닌 실질적인 보고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미 2부 시장도 도착을 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즉시 2부 시장을 불러서 사후 조치를 명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오발령이라고 발령을 해라라고 하는 그 요청이 저희 상황실에 도달한 것이 저한테까지 보고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비상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소집을 했는데, 잠시 후에 오발령이 이제 아시다시피 떴고요. 떴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남쪽 방향으로 서해상으로 발사된 게 분명하고 보도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오발령이라고 행안부에서 공개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분명히 북한에서 미확인
어떤 발사체가 발사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이 평소와는 다르게 동해 쪽이 아닌 남쪽으로 발사가 됐고 또 오키나와에서도 비상이 발령이 됐다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로대로 일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저기 떠 있던 대로. 예, 미확인 발사체라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쭌 거는 공무원들의 대응, 비상 대응 체계가 어떻게 가동되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비상 대응 체계가 그러니까 그 오발령 행안부의 오발령 확인덕 때문에 더 이상 작동될 진행, 여지가 작동이 없었던 안 됐다. 거죠. 예, 네. 예, 경계경보 발령 혼란과 행안부 서울시 사이에서의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책임 미루기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지난해 발생한 12.9 참사를 떠올렸다고도 하십니다. 예, 뭐 그때나 지금이나 책임 있는 기관들이 좀 서로 미루기에 급급한 모습처럼 보였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과잉 대응이 원칙이라는 기조가 왜 그때는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도 하셨습니다. 이번 혼란을 계기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동 정도로 끝난 게 정말 다행인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개선과 보완점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서울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원래 행안부에서 그 설정했던 여러 가지 매뉴얼, 그 매뉴얼이 이번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작동이 된 건데요. 그 매뉴얼 자체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고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평소에 경계경보를 발령한 민방위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경과를 경험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행안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으로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이루어졌고요. 그 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피 시에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느냐를 몰라서 혼란이 컸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대피소라는 표시조차 맞습니다. 많이 지워져 있는 상태고 또 대피소로 분류되어 있는 곳조차도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의 준비가 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민방위 훈련에서 관공서만 했던 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인데요. 그때 한번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연습이 이루어졌더라면 그때 이미 대피소도 어느 정도 정비가 이루어졌을 거고 또 어디가 내가 사는 동네에 혹은 내가 근무하는 근무처에 가장 가까운 대피소인지도 숙지할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그 점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어쨌든 늦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옛날에는 어떤 보상 체계 없이 대피소가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 선의에 의지한 형태로 운영이 됐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뭐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 대피소로 지정되는 곳에 건물주들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5% 정도 감면해 드린다든가 하는 인센티브를 들여서 흔쾌하게 대피소로 활용되는 것을 동의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그 대신 평소에 대피소의 기능을 하시라도 비상시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훈련이 좀 부족했던 것이 연연이라는 그 여론도 있어서 옛날에는 1년에 2번 정도 했었는데 1년에 한 4번 정도는 훈련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매뉴얼에 그치지 않고 몸에 익숙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그 점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잘 갖추어진 시스템이나 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문제가 생긴 이번 기회에 서울시 재난 대응 시스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피 시설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피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피소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가는 길이 제대로 안내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고 말 그대로 공간뿐이고 대피에 관련된 시설이나 용품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관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요. 혼란만 부추기는 시스템과 시설 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라면 과잉 대응이 원칙이다라는 주장이 민망하지 않도록 또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또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니까 명심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공관으로 개조한 파트너스 하우스 3층에 입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일단 출퇴근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근 시에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효율적으로 준비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 경계경보 경험을 하면서 비상시에 굉장히 신속하게 시청에 도달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날 아시다시피 크로샷이 6시 42분에 발령이 됐는데 제가 서울시청에 도착한 게 7시 전입니다. 그러니까 약 18분 만에 청사까지 제 방까지 도착을 했거든요. 이런 시스템의 변화는 상당히 앞으로 유용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접근성이 가까워져서 굉장히 만족하신다라고 이해를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DDP를 방문했던 에어비앤비 창립자와 대화하신 내용이 기사에 뜬 걸 봤습니다. 관사에 있는 빈방 2개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는데 법적으로 뭔가 제한이 있어서 진행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잘 해결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진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건의는 했습니다. 그럼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하신 파트너스 하우스의 3층 그 공간이 관사입니까? 공관입니까? 글쎄요, 그동안 별 의식 없이 2개의 용어를 혼용해서 써왔는데요. 이번에 의원님 질문하신다는 그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관사라는 표현이 조례상의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월에 파트너스 하우스 3층을 공관으로 바꾸면서 단순 주거 개념의 관사가 아니라 긴급 상황 신속 대응과 시공간적 제약 없는 시장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한 제2의 시장 집무실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계획을. 제2의 시장 집무실이 어떤 공간일까 궁금해서 지난 4월 말에 아직 입주하시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파트너스 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3층 공간에는 접근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저희가 아직 입주하시기 전이니 공간이 어떤 시설과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결국은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발길을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공간에 어떤 시설과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5월 31일 그 시설과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사저에서 거주할 때에 비해서 더 보완된 것은 관사와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간의 전용 회선,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핫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용 회선 전화기와 팩스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고요. 두 번째는 관사와 재난안전상황실, 영상회의실, 서울종합방재센터. 그러니까 재난안전상황실은 시청 본청 지하에 있고요. 영상회의실은 시장실이 있는 6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아시다시피 남산에 있는 소방재난본부를 말합니다.
이 사자가 영상 회의를 할 수 있는 화상 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사 1층에 있는 방호실에서 이 사자 급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재난이 있어서 출근이 어렵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출근이 지체되고 급박하게 화상 회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화상 회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5월 31일에 물론 출근을 하셔서 7시까지 도착을 빠른 시간 안에 하셔서 대응을 하시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파트너스 하우스의 3층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화상 회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바로 비상기획관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를 바로 했고요. 그래서 비상기획관도 상황 파악을 미처 못한 상태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건 내가 빨리 시청에 출근하는 게 제일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대처다 하는 판단을 해서 바로 옷만 껴 입고 지하로 내려와서 바로 차를 탔거든요. 마침 그날 제 기사가 그 시간에 출근을 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관사로 이사를 하고 나서 평균 집을 출발하는 시간이 한 6시에서 6시 반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신속한 이동이 가능했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화상 회의를 하려고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만약에 기사가 출근해 있지 않았다면 화상 회의로도 가능했겠네요. 그렇게 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저는 시장께 공관인지 관저인지를 물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서울시와 시장은 그 두 개점을 기준 없이 혼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관사라면 이런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그 제2의 집무실이란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심지어 3층만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급 상황에 집무실로, 제2의 집무실로 운영할 만큼 무게를 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께 약속하신 대로 재난 대응을 위한 시설과 시스템을 확실히 갖추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조성된 지 한 달 정도 된 공간이니까 앞으로 보안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당초에 공간을 사용하지 않겠노라던 약속까지 뒤집어가며 들어가기로 작심하신 공간입니다. 최소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한 긴급 상황 신속 대응과 시공간 제약 없는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한 제2 집무실로서의 기능이라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갖추는 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31일의 혼란 상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사시 대응이 시청과의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 체계의 유무 또 실현 가능성의 문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공간에 재난 대응을 위한 어떤 시설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인지 오세훈 시장께서 직접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간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간의 빈 방을 어떻게 에어비앤비로 내놓을지 고민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무게 있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국토교통부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본점은 서울시에 둔다라는 산업은행법상 규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결국 정부는 무리한 행정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뜨고 코베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서울시는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계속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과연 산업은행이 서울을 떠나는 게 맞는 것인지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여쭈어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에 관심이 있다는 시민의 66.3%, 산업은행의 역할을 알고 있다는 시민의 57.1%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했던 여론조사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장께서도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산업은행 이전 계획에 대해서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자해 행위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한 비판을 하셨었는데요. 지금도 그 입장 변함 없으십니까? 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결국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자해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예. 반대 의사를 밝힌 시민들의 주요 반대 이유를 보면 가장 많은 이유로 꼽으셨던 게 서울시가 지금 추진 중인 국제금융중심지 전략의 경쟁력 약화로 들었습니다. 이미 다른 그 의원님들과 시정질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그때 시장께서 대답하셨던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치 못하게 옮겨야 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더 실속 있는 미래 금융시설과 기능을 여의도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여의도가 금융 허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말을 윤 대통령에게 전했고 긍정적인 입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정부의 산업은행 이전이 구체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의 국제금융중심지 전략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시는 서울 시민들께 서울시는 어떤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었는지 혹은 또 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긴다고 해도 아마 저희 판단으로는 그 기능의 본점 기능의 절반 이상이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의 기능상 주로 상대해야 되는 기업들이 다 서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마 이전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게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면 오히려 미래 금융은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그런 형태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는 게 훨씬 더 실속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우연히 어떻게 오늘 이렇게 질문이 있는 날 올리게 됐는데요. 예, 거기서 제가 페이스북 봤습니다. 네, 국제금융중심지 여의도 지금이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을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자본 리쇼어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정부는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여의도를 핀테크 특화형 금융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는 이전을 지켜보며 정부의 의지를 의심했지만 다행입니다. 자, 산업은행 서울시 금융중심지 전략에서 제외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그 기능은 계속될 겁니다. 아침에 정준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산업은행을 이후에 의원이 시정질문하니까 넘어가겠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저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그 정준호 의원님이 언급하셨던 여러 가지 신성장 견인 사업들이 서울에서 잘 활성화되려면 산업은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를 시장께 여쭈려고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예. 그렇다고 계속 정부에 말하고 있고 지난번에 여기에는 인용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한두 달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었습니다. 시도지사들 전원 참석하고 중앙정부에서 장관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또 대통령께서도 계신 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그런 점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서울의 경쟁력을 깎지 마라 하는 취지의 당연하시겠죠. 예. 시장이시니까. 저는 그러함에도 서울시가 정부의 산업은행 이전 추진에 대해서 더 강력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개정이 안 될 거다 혹은 본점이 가더라도 실질적인 기능은 서울에 남을 거다 이런 소극적인 메시지만 반복하다 보니까 정부가 서울 시민의 의사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턱대고 이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접하기 전까지 이전 계획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10명 중 7명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서울 시민들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서울시의 산업은행 이전 반대에 대한 홍보 부족, 전략 부족, 노력 부족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다 동의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다만 중앙과 지방이 이런 문제로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갈등의 모습을 최소화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 의지가 약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피치 못하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겁니다. 오늘 아침에 글을 쓴 것도 그런 내용이고요. 혹시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거라고 했는데 그 지원 중에 가시화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아직 받아낸 건 없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에 서울시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관의 이전이나 유치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 결과가 초래할 다른 효과,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도 하고 풍선 효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제금융도시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계획인데 자산 규모 300조의 국책은행, 국내 최대의 정책 금융기관도 지켜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기업, 투자 유치,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심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대응하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일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이 정치권, 민간, 학계와 합심하고 지역 언론의 지원 사격도 받고 시민들의 여론까지 등에 업고 절실하게 노력하는 부산에 비해 과연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금융산업은 집중화 전략이 통하는 영역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뉴욕 국제금융 중심 도시들을 보면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일도 아닙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 또 힘있는 반대 의견, 반대 정책 제안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의회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함께 관심 갖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